습기 찬 지하실, 손전등 불빛이 먼지 쌓인 콘크리트 바닥을 비춥니다. 무거운 망치질 소리와 함께 바닥이 갈라지며 낡은 책가방 끈이 드러납니다. 엄마, 나 오늘 독서실에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91년 가을, 수능을 앞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민우는 그날 이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가출이라 했고 세상은 그를 잊어갔지만 어머니의 시간은 그날 그 골목길 어귀에 멈춰섰습니다. 15년 뒤인 2006년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학교 지하실. 인부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고 흙먼지 사이로 15년 전 민우가 메고 나갔던 남색 가방과 유골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민우가 왜 자기 학교 지하실 바닥에? 모두가 괴담이라 치부했던 학교 지하실의 소문. 하지만 15년 만에 차가운 콘크리트를 뚫고 나온 진실은 우리 모두를 경악게 했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오늘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는 15년간 학교 지하실에 봉인되어야만 했던 한 소년의 억울한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인간의 욕망을 추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진실을 깨우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그 봉인을 해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1991년 10월의 서울은 유난히도 황금빛이었습니다. 가로수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노란 잎사귀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바스락거렸고 저녁 6시만 되면 골목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된장국 구수한 향이 뒤섞였죠. 그 시절 서초동의 단칸방 골목길은 지금처럼 반듯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슬레이트 지붕 밑 좁은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놀았고 어머니들은 공동수도에서 빨래를 했던 그런 동네였어요. 성민우는 그 골목 안쪽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머니 한순자 씨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우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뒤로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 공장 야간 근무,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거칠어진 손등에는 동상 자국이 얼룩덜룩했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자 씨는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민우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도서관 구석 자리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아이였죠. 키는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한순자 씨는 아들이 대학만 가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겁니다. 민우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 학원비 아끼지 마. 알았지? 어머니가 손에 쥐어주는 10,000원짜리 몇 장을 받을 때마다 민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돈이 어머니의 허리 통증을 참으며 벌어온 피와 땀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민우는 학원비를 아끼려고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꼬박꼬박 남았고 참고서도 중고 서점에서 헐값에 구입한 것들로 버텼어요. 1991년 10월 14일 월요일, 그날도 민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어머니가 끓여준 콩나물국과 김치 한 접시로 아침을 때우고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맸죠. 가방 안에는 수학 문제집, 영어 단어장, 그리고 어머니가 싸준 김밥 2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도시락통에 담긴 김밥에서는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나왔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아들. 저녁은 독서실에서 먹고 늦으면 전화해. 문고리를 잡고 나서던 민우가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좁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수돗물에 얼룩진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등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민우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문을 닫았어요. 사랑해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던 겁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민우는 늘 같은 길을 걸었죠. 골목 어귀 구멍가게를 지나면 문방구가 나오고 그 옆으로 빵집이 있었습니다. 빵집 앞을 지날 때마다 갓 구운 단팥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만 민우는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500원이면 어머니가 2시간은 일해야 하는 돈이었으니까요. 서흥고등학교는 낡은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늘 곰팡이 냄새가 났고 화장실 타일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죠. 그래도 아이들은 그 공간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3학년 7반 교실 창가 자리, 민우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문제집이 높이 쌓여 있었어요. 그날 1교시는 수학이었습니다. 담임이자 수학교사인 박태준이 교단에 섰죠. 45살의 박태준은 학교에서 꽤 존경받는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다독이는 부드러운 말투와 진심 어린 상담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거든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의 인상은 온화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모의고사 성적 보니까 수학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미분 파트가 약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방과 후에 따로 보충 수업할 테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남도족. 민우는 가만히 연필을 굴렸습니다. 수학이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학원을 다닐 형편이 안 되니 혼자 문제집을 풀다가 막히면 며칠씩 같은 문제만 붙들고 있었죠. 박태준의 보충 수업은 무료였고 민우에게는 그나마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시간 민우는 옥상 구석에서 혼자 김밥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은 매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학교 앞 분식집에 갔지만 민우는 늘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으로 배를 채웠죠.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김밥 안에 든 시금치와 당근이 입안에서 씹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가을바람이 상쾌했어요. 방과 후가 되자 박태준은 몇몇 학생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우도 그중 한 명이었죠. 민우야, 너 요즘 수학 성적이 많이 걱정되더라. 선생님이 따로 문제 좀 풀어줄 테니까 저녁 먹고 7시쯤 학교로 다시 와.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태준의 눈빛은 진심으로 학생을 걱정하는 스승의 그것이었죠. 민우는 그 눈빛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보충 수업 받고 올게. 조금 늦을 것 같아. 그래, 우리 아들. 저녁은? 학교 매점에서 먹을게요. 한순자 씨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민우는 그 돈을 받으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의 손은 세제와 찬물에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일하다 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오후 6시 50분, 민우는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는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운동화 밑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지만 민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선생님이 알려주는 문제풀이법을 익혀서 다음 시험에서는 꼭 좋은 점수를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2학년 교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민우는 박태준이 알려준 대로 별관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실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창고 같은 공간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곰팡이 냄새와 습기 찬 공기가 폐를 짓눌렀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박태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민우가 세상과 마주한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17소년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하실 작은 방의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전압 때문에 빛이 일렁이면서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죠.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태준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어서 와, 민우야. 여기 앉아봐. 낡은 철제 책상 위에는 수학 문제집 몇 권과 연습장이 놓여 있었어요. 민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하실 특유의 눅눅한 공기가 목을 조였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울려 퍼졌죠. 박태준은 한참 동안 미분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했어요. 선생님의 설명은 평소처럼 차분하고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약 30분이 흘렀을까요? 박태준이 갑자기 책을 덮으며 목소리 톤을 낮췄습니다. 민우야, 선생님이 너한테 특별히 해줄 말이 있어. 책상 서랍을 열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다음 주에 치를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학 시험지였던 거예요. 민우의 눈이 커졌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너도 알다시피 이번 시험이 수시 지원에 엄청 중요하잖아. 선생님이 출제 회의에 참석했거든. 이거 미리 풀어보면 최소한 1등급은 나올 거야.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요동쳤어요. 한 번이라도 좋은 성적을 받아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명백한 부정행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온화하던 눈빛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스쳤죠. 민우야, 너네 집 형편 선생님이 다 알아. 학원도 못 다니고 혼자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이것도 다 너를 위한 거야. 다른 애들은 다 과외받고 학원 다니잖아. 이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주는 거라고. 민우는 시험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A사 용지 6장, 거기에는 자신이 며칠 밤을 새워도 풀지 못할 고난도 문제들이 빼곡했어요. 이걸 미리 알면 정말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전 못하겠어요. 이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잖아요. 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절이었던 거죠. 민우야, 지금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내 앞길 걱정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근데 전 이렇게는 못해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박태준이 민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꽤 셌어요. 앉아. 아직 얘기 안 끝났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온화했던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위협적인 기운이 배어나왔죠. 민우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민우야, 너 지금 이 시험지 본 거 알지? 만약 내가 나가서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럼 선생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내가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 협박이었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17소년의 양심은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돼요. 전 이거 신고할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유출했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태준의 이성이 끊어진 건 말이에요. 자신의 명예와 교직 생활 전부가 무너질 거라는 공포가 그를 휩쌌던 겁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민우를 밀쳤어요. 강하게 있는 힘껏.
민우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머리 뒤쪽이 철제 책장 모서리에 정확히 부딪혔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우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윽! 신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민우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박태주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죠.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박태준이 다가가 민우의 몸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맥박을 짚어봤어요. 점점 약해지더니 곧 멈춰버렸죠. 17소년의 심장이 그렇게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서 멎어버렸던 겁니다. 1991년 10월 14일 오후 7시 42분경 성민우는 그렇게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박태주는 한동안 민우의 시신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이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스쳤지만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끝장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하실은 평소에 거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특히 이 구석 창고는 몇 달째 잠겨 있었죠. 박태준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여기에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날 밤 박태준은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는 민우의 시신을 구석 철제 책상 아래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학교 창고에서 시멘트 포대와 모래, 자갈을 가져왔습니다. 새벽까지 혼자서 콘크리트를 반죽하고 민우가 누워있는 바닥 위에 한층 한층 부어나갔죠. 새벽 4시경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하실 구석 약 2평 정도의 바닥이 새로 시멘트로 덮여 있었어요. 박태주는 땀범벅이 된 얼굴을 씻고 증거를 지웠습니다. 민우의 가방과 문제집은 콘크리트 속에 함께 묻혔고 피가 묻은 헌옷은 태워버렸죠.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각 한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 새벽 1시, 2시, 3시를 가리켰지만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보충 수업이 길어지나 보다 싶었지만 새벽이 되어도 소식이 없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새벽 4시 한순자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겉옷을 걸쳤어요. 맨발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학교 정문은 잠겨 있었고 건물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경비실에서 졸고 있던 경비원을 깨웠어요. 저기 우리 아들이 오늘 선생님한테 보충 수업 받는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혹시 못 봤어요? 아, 저녁에 학생들 다 나갔는데요. 야자하는 애들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한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우리 민우는 어디 간 거예요? 경비원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새벽에 찾아온 어머니를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었죠. 그는 교내를 간단히 둘러보겠다며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한순자 씨도 따라갔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민우는 없었습니다. 교실도 복도도 화장실도 텅 비어 있었어요. 지하실 앞을 지나칠 때 한순자 씨가 물었죠. 저기는 안 봐요? 거기는 창고예요. 잠겨 있어서 학생들 못 들어가요. 경비원의 말에 한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잠긴 지하실에 아들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단 몇 미터 아래 콘크리트 속에 민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순자 씨는 파출소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파출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요즘 수험생들 스트레스 받아서 가출하는 경우 많아요. 며칠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민우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실종신고 접수하고 기다려보세요. 미성년자 가출은 대부분 일주일 안에 돌아와요. 한순자 씨의 시간은 그날 1991년 10월 15일 아침 9시에 멈춰버렸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시계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책상 위 인력은 10월 14일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했고 어머니가 싸준 김밥은 냉장고에서 곰팡이가 피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학교 지하실 차가운 콘크리트 밑에 꿈 많던 17살 소년이 영원히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한순자 씨는 생업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공장 야간 근무도 식당 설거지도 모두 그만뒀죠.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어요. 아들을 찾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녀는 서초동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독서실마다 찾아다니며 민우의 사진을 들이밀었고 학교 앞 문방구, 빵집, 편의점을 하나하나 방문했어요. 손에는 언제나 A사 용지에 복사한 민우의 증명사진이 들려 있었죠. 사진 속 민우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학생증 사진을 찍던 날 사진사가 웃어봐라고 했을 때 억지로 지었던 그 미소였어요. 혹시 이 아이 못 봤어요? 열흘 전에 사라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죠. 한순자 씨의 슬리퍼는 달아해졌고 목소리는 쉬어갔습니다. 실종 일주일째 그녀는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민우의 담임이자 마지막으로 민우를 봤다는 박태준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태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순자 씨를 보자마자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민우 어머님. 아직도 소식이 없으신가요?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어요. 한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우리 민우가 정말로 선생님한테 보충 수업 받으러 왔었나요? 물론이죠. 저녁 7시쯤 왔었어요. 수학 문제 몇 개 풀어주고 8시 반쯤 보냈는데 제가 그때 집에 꼭 들어가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박태준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치 자신의 제자가 사라진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스승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날 민우 표정이 어땠어요? 힘들어 보이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다만 요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민우가 집에서 힘들다는 말 한 적 없었어요? 박태준의 질문에 한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민우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절대 엄마 걱정시키는 말 안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속으로 사귀는 아이들이 더 위험하거든요. 저도 교사 생활 20년 하면서 비슷한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입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박태준은 말을 흐렸습니다. 한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선생님의 말은 민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다는 암시였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민우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한순자 씨가 목소리를 높이자 교무실 안에 다른 교사들이 쳐다봤습니다. 박태준은 조용히 그녀를 복도로 안내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도 민우를 믿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형사분께 부탁해서 수소문 좀 해보겠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한순자 씨는 박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부탁드려요.
우리 민우 좀 찾아주세요. 물론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죠. 이 여자가 계속 학교에 나타나면 곤란한데 그는 머릿속으로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박태주는 자신의 대학 동창이자 사설 탐정 일을 하는 최인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석아, 나야. 부탁 좀 하나 들어줄 수 있어? 며칠 뒤 한순자 씨는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중년 남성이었고 약간 긴장한 듯 떨렸어요. 저, 민우 어머니시죠? 저는 남부터미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며칠 전에 민우 닮은 애를 봤어요. 부산행 버스 타는 걸 봤거든요. 한순자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남색 가방 메고 있었고요. 혼자 표 끊어서 부산으로 갔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한순자 씨는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전세금 200만 원을 모두 챙겼죠. 부산에 가서 민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박태준이 짜놓은 덫이었습니다. 최인석이 거짓 제보를 한 거였죠. 목적은 단 하나, 한순자 씨를 서울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내린 한순자 씨는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녀는 역 앞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민우의 사진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못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부산항 일대, 서면 번화가, 해운대 해변까지 돌아다녔어요.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쪽방촌 여인숙에서 하룻밤에 5,000원짜리 방을 잡고 낮에는 거리를 헤맸죠. 일주일이 지나자 돈이 바닥났습니다. 한순자 씨는 결국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왔어요. 기차 안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죠. 서울로 돌아온 한순자 씨는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우의 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학교 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서 기다렸죠. 3학년 7반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한순자 씨는 그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혹시 우리 민우가 요즘 무슨 고민 있었는지 아니? 누구랑 자주 다녔어?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는 워낙 조용한 아이라 친한 친구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학생, 민우와 같은 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던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민우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아침에 학교 오면서 지훈아, 만약에 말이야. 선생님이 나쁜 짓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순자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민우가 그 이상은 안 말했거든요. 그날 이후 한순자 씨는 박태준을 다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박태준은 여전히 걱정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대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박태준을 훌륭한 교사라고 칭찬했습니다. 실종 석 달째 경찰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으로 결론 내리고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죠. 담당 형사는 한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나간 거예요.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민우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개고 책상을 닦았어요. 언젠가 민우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죠. 민우의 동급생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순자 씨의 시간은 여전히 1991년 10월 14일에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지하실 콘크리트 밑 차가운 어둠 속에서 민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말이에요. 1993년 봄 민우가 사라진 지 1년 반이 흘렀습니다. 한순자 씨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새치가 돋아나기 시작했고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어요.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민우의 교복을 다리미질했고 책상 위 연필을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죠. 저 사람 이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 아니야? 아이 잃고 저러면 안 되는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한순자 씨는 그런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해 5월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민우 어머니시죠? 저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요. 내일 강남역 3번 출구 앞 다방으로 오세요. 오후 2시예요. 누구세요? 우리 민우 아세요?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한순자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다방에 도착했죠. 낡은 소파에 앉아 입구만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에 멍 자국이 보였어요.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한순자 씨 앞에 앉았습니다. 민우 어머니 맞으시죠? 네, 맞아요. 당신은 누구세요? 여자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는 박태준 선생님 옆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한순자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실종 사건 난 다음 날부터 박 선생님이 이상했거든요. 밤마다 악몽 꾸는 것 같았어요. 벽이 얇아서 소리가 다 들렸는데 미안해, 미안해 이러면서 비명 지르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민우 때문이란 증거가 있나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날 밤 그 사람 차 트럭에 시멘트 포대랑 삽 같은 거 싣는 거 봤거든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한순자 씨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찰한테 이 얘기 해주실 수 있어요? 여자는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 남편한테 맞고 살아요. 박 선생님이랑 남편이 대학 동창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 했다가 들키면 전 그냥 양심이 괴로워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서둘러 다방을 나갔습니다. 한순자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죠. 하지만 담당 형사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새벽에 시멘트 옮기는 게 범죄예요? 박태준 선생님은 학교에서 인정받는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의심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한순자 씨는 절규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어디 갔단 말이에요? 누가 찾아줄 건데요? 하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태준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며칠 뒤 박태준은 한순자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죠.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시는 겁니까? 저도 민우를 찾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절 범인 취급하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그날 밤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박태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제 양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민우를 8시 반에 무사히 보냈어요.
그 이유는 정말로 모릅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한순자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잃은 슬픔은 이해하지만 은인을 의심하면 안 되지. 박 선생님이 얼마나 민우 걱정해 주셨는데. 한순자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1994년 가을, 서흥고등학교는 대대적인 증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노후한 별관을 리모델링하고 새 건물을 짓기로 한 거죠. 박태주는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지하실 공사 과정에서 뭔가 발견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는 교감에게 넌지시 제안했어요. 교감 선생님, 지하실은 그냥 폐쇄하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안 쓰는 공간이고 리모델링 비용도 아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네. 지하실까지 손 떼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긴 해. 결국 지하실은 공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출입문은 벽돌로 막아버렸고 그 위에 페인트 칠을 했죠. 지하실은 완전히 봉인되었습니다. 민우를 품은 채로 말이에요.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인부 한 명이 교장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하실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박태준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쓰레기 더미 썩는 냄새예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지하실로 내려가 방향제를 뿌렸어요. 그리고 환풍구를 틀어막았습니다. 냄새는 점차 사라졌죠. 같은 해 겨울 한순자 씨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2기였어요.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아들 찾기 전에는 죽을 수 없어요. 병원비도 없었고 치료받을 의지도 없었죠. 그녀는 진통제로 통증을 참으며 여전히 민우를 찾아 헤맸습니다. 1995년 봄 박태주는 교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축하연이 열렸고 동료 교사들은 그를 칭찬했어요. 박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고 학부모들 신뢰도 두터우시고.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본분을 다했을 뿐이에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박태주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민우가 콘크리트 속에서 손을 뻗으며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완벽한 가면을 썼죠. 훌륭한 교육자, 존경받는 선배, 자상한 스승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한순자 씨는 병을 키워가며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됐네. 아들 하나 잃었다고 저렇게까지 되나. 하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민우가 사라진 지 4년째 되던 해, 한순자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죠. 하지만 한 달 뒤 탐정이 가져온 건 빈손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서가 전혀 없어요. 그날 밤 한순자 씨는 민우의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우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운동화 한 짝이 들려 있었어요. 짝을 잃은 운동화처럼 그녀도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세상은 민우를 잊어갔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죠. 하지만 학교 지하실 어둠 속 차가운 콘크리트 밑에서 진실은 여전히 봉인된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2001년 가을, 민우가 사라진 지 꼭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순자 씨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암은 전이 되어 온몸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병원비로 쓸 돈이 있으면 전단지라도 한 장 더 뿌리고 싶었거든요. 골목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여자, 아들이 돌아온다며 매일 밥을 차려놓는 여자. 누군가는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외면했죠. 그해 10월 14일, 민우 실종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순자 씨는 새벽부터 민우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였어요.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을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내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 끓였네. 그냥 오늘따라 보고 싶어서. 그녀는 국을 상에 올리고 민우의 빈자리 앞에 수저를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우리 아들, 어디서 뭐하고 있니? 엄마 보고 싶지도 않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어요. 그날 오후 한순자 씨는 서흥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10년째 해오던 일과였죠. 학교 앞 전봇대마다 민우의 전단지를 새로 붙이고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혹시 민우를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지금 학생들은 민우를 알 리 없었어요. 민우가 다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였으니까요. 할머니, 저희는 모르는데요. 학생들은 귀찮다는 듯 지나쳤습니다. 한순자 씨는 쭈그려 앉아 낡은 전단지를 다시 펼쳤어요. 10년 전 복사한 민우의 얼굴은 색이 발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무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태준이었습니다. 10년 사이 그는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별관 증축 공사 때 지하실 쪽은 절대 건드리지 마. 아예 콘크리트를 한 겹 더 부어서 영구적으로 봉인해버리는 게 좋겠어. 상대방은 건설업체 사람인 듯 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거기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어차피 안 쓰는 공간이면 그냥 두면 되잖아요. 아니야, 확실하게 해야 해. 나중에 혹시라도 누가 뭘 발견하면. 아니, 그냥 안전상 문제야. 건물이 오래돼서 위험할 수 있거든.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순자 씨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누가 뭘 발견하면이라는 말. 그 말 속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교장실로 향했어요.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박태준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죠. 민우 어머니? 교장 선생님, 방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지하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한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태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안전 문제로.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 뭘 발견하면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우리 민우 있는 거 아니에요? 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10년이 지났어요. 민우는 이미. 뭐가 이미요?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한순자 씨가 박태준의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 바람에 책상 위 서류들이 흩날렸어요. 건설업체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교장실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부르세요. 경찰 부르세요. 그리고 지하실 파헤쳐 보라고 하세요. 박태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10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증거요? 어머님은 10년 동안 저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한순자 씨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직감과 의심뿐이었죠. 제발이요. 교장 선생님. 제발 우리 민우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빌게요. 그녀는 박태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하지만 박태준은 냉정하게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도 민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연습된 거짓말이었어요. 한순자 씨는 비틀거리며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기댔죠. 현기증이 일었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암이 진행되면서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늙은 경비였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경비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찾는 그 학생 말이에요. 10년 전 그날 밤 저도 이상한 걸 봤어요. 한순자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뭘 보셨어요? 그날 새벽 박 교장 선생님이 차에 뭔가 싣는 걸 봤거든요. 시멘트 포대하고 삽이었어요. 그리고 지하실에서 나오는데 옷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죠.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저도 먹고 살아야죠. 박 교장한테 밉보이면 저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할머니가 무릎 꿇는 거 보니까 양심이 괴로워서. 경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증거는 안 돼요. 제가 증인으로 나설 수도 없고요. 그냥 할머니 마음이라도 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순자 씨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우의 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우야, 엄마가 너무 무력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학교 지하실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죠. 경찰도 이웃도 아무도. 며칠 뒤 한순자 씨는 쓰러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붙이다가 그대로 고꾸라진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고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암이 사기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한순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다만 민우를 찾지 못하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슬펐죠. 민우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 못 찾아줬어. 병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것은 마치 하늘이 우는 것 같았어요. 박태준은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교장 공간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들이켰죠. 10년 동안 완벽하게 비밀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한순자 씨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아른거렸어요. 제발 그 여자가 죽기 전에 포기하길.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여전했어요. 밤마다 민우가 나타나 자신을 응시했습니다.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말이에요. 시간은 그렇게 또 흘러갔습니다. 한순자 씨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지만 몸은 더욱 쇠약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한 아들을 찾겠다는 집념 하나로 버텼죠. 하늘은 무너졌지만 그녀의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2006년 4월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었습니다. 민우가 사라진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서초동 골목은 아파트 재개발로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 있었죠.
한순자 씨가 살던 단칸방도 철거 대상이 되어 이미 헐린 뒤였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한순자 씨는 이제 쪽방촌 월세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어요. 온몸은 앙상하게 말랐고 백내장으로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여전히 민우의 낡은 가방을 쓰다듬었죠. 15년 전 민우가 메고 나갔던 것과 같은 남색 가방, 똑같은 걸로 중고 시장에서 구해온 거였습니다. 민우야, 엄마 오늘도 너 기다린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어요. 이제 거리로 나가 전단지를 붙일 체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서 민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같은 시각 서흥고등학교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주는 올해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어요. 35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동료 교사들은 그를 위한 송별회를 계획했고 제자들은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박 교장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아이들 가르친 세월이 꿈만 같네요. 박태주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완벽한 가면을 유지해 왔어요. 가끔 악몽에 시달렸지만 낮에 그는 여전히 존경받는 교육자였습니다. 한순자 씨가 병들어 더 이상 학교에 나타나지 않자 그는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죠. 이제 됐어. 나는 안전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2006년 5월 3일 학교 이사회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낡은 별관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자리에 최신식 체육관을 짓기로 한 거죠. 예전처럼 지하실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를 뿌리째 뽑아내는 대공사였습니다. 박태주는 이 소식을 듣고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퇴임까지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사장님, 꼭 철거까지 해야 합니까? 리모델링으로는 안 될까요?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안전 진단 결과 재건축이 낫다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태주는 밤잠을 설쳤어요. 15년간 완벽히 봉인했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공포가 엄습했죠. 5월 15일 철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굴착기와 포크레인이 학교 운동장에 들어섰어요. 먼저 건물 내부를 비우는 작업부터 시작했죠. 책상과 집기들을 옮기고 벽체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주는 매일 공사 현장을 지켜봤어요. 초조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지만 손은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현장 감독이 물었죠. 교장 선생님,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공사는 저희가 알아서 잘할 테니 걱정 마세요. 아, 그냥 오래 근무한 학교라 정이 많이 들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현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5월 22일 오전 10시 37분. 포크레인이 별관 지하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사는 능숙하게 기계를 조종하며 콘크리트 바닥을 찍어내렸죠. 쾅,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래된 콘크리트가 부서져 나갔어요. 10번째 충격이 가해졌을 때였습니다. 포크레인 버킷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걸렸어요. 기사는 이상하다는 듯 작업을 멈추고 내려왔습니다. 부서진 콘크리트 틈 사이로 녹슨 철제 책상 다리가 보였거든요. 이거 왜 바닥에 묻혀 있지? 인부들이 모여들어 손으로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죠. 철제 책상 아래 시멘트 덩어리 사이로 남색 천 조각이 보였어요. 인부 하나가 그것을 잡아당겼습니다.
부식된 책가방이 먼지와 함께 튀어나왔죠. 가방 안에서는 누렇게 바랜 교과서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뼈가 나왔습니다. 으악! 인부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콘크리트 잔해 사이로 두개골과 갈비뼈, 척추뼈가 드러났어요. 15년간 차가운 땅 속에 묻혀있던 유골이었습니다. 현장 감독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서흥고등학교 공사 현장인데요. 시신이 나왔어요. 삽시간에 경찰차 서너 대가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황색 테이프로 봉쇄되었고 감식반이 투입되었죠. 사진을 찍고 증거물을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형사 하나가 가방 속 수험표를 발견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어서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았어요. 그는 수험표에 적힌 이름을 읽었습니다. 성민우, 1991년 수험번호. 순간 베테랑 형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1991년 이 학교 학생 실종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출로 처리되어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었죠. 이거 15년 전 실종된 그 학생 아니야? 경찰은 즉시 옛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성민우 실종 사건 파일을 찾아냈어요. 파일 속에는 한순자 씨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오후 3시 한순자 씨의 쪽방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경찰입니다. 한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2명의 형사가 서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혹시 성민우 학생의 어머니시죠? 네, 맞아요. 우리 민우 찾았어요? 형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 학교 공사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 어머님이 직접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순자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하실, 학교 지하실에서 나왔나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별관 지하실 바닥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5년간 외치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본 순간이었어요. 그곳에 있었구나. 엄마가 알고 있었어. 민우야, 엄마가 알고 있었단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죠. 같은 시각 교장실에서 박태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모여든 경찰차들이 보였어요.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15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지 속에 묻혔던 진실이 마침내 깨어난 거예요. 유골 발견 다음 날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DNA 대조를 위해 한순자 씨의 혈액을 채취했고 유골에 남아있던 미량의 조직을 분석했죠. 결과는 사흘 만에 나왔어요. 99.98% 일치합니다. 성민우 학생이 맞습니다. 공식 확인과 동시에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15년 전 단순 가출로 처리했던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전환된 거예요. 언론도 들끓기 시작했죠. 학교 지하실서 15년 만에 발견된 고3 수험생 유골. 믿었던 스승이 범인? 충격적 반전. 신문과 방송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서흥고등학교는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어요. 박태주는 그날 아침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도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어요. 화면 속에서는 자신의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담임교사였던 박모 씨는
민우 군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진술했으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 교사들, 옛 제자들, 기자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죠. 교장 선생님, 이게 정말입니까? 박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따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후 2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태준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박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4명이 영장을 들고 서 있었죠. 긴급 체포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차가웠습니다. 박태준은 고개를 떨군 채 경찰차에 실렸어요. 창밖으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정말 학생을 죽였습니까? 왜 15년간 숨겼습니까? 박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실로 끌려간 박태준은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저는 모릅니다. 민우를 8시 반에 보냈어요. 그 이유는 정말로 몰라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건설업체의 시멘트 구매 기록을 추적한 결과 박태준이 개인적으로 시멘트 5포대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죠. 구매 날짜는 1991년 10월 14일 밤 11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밤중에 시멘트를 왜 샀죠? 그건 집 화단 공사 때문에. 증거 있습니까? 당시 집에 화단 공사를 했다는 증거요? 박태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은 계속 압박했어요. 당시 경비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비원은 15년 만에 양심 선언을 했죠. 새벽 3시쯤 박 교장이 지하실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온몸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차에 삽이랑 양동이를 씻더라고요. 물증과 인증이 쌓여갔습니다. 박태준의 알리바이는 하나씩 무너졌어요. 조사 사흘째, 박태준은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짊어진 죄책감과 공포가 한계에 달했던 거예요. 형사가 민우의 유골 사진을 내밀었을 때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죠. 그리고 박태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조사실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박태준은 떨리는 음성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시험지 유출 제한, 민우의 거절, 우발적인 폭행, 그리고 은폐 작업까지 15년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우가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너무 겁이 났어요. 제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았죠. 그래서 밀쳤는데 머리를 부딪혔어요. 저는 도와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직 숨기는 것만 생각했어요. 형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콘크리트로 묻었습니까? 네. 새벽까지 작업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15년간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찾아와 무릎 꿇을 때도요? 박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민우가 나타나서 절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살아야 했어요. 제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냥 모른 척하면 지나갈 줄 알았어요. 민우 어머니가 의심했을 때도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태준을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15년간 교육자 행세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까?
수백 명? 아니, 1000명은 넘을 겁니다. 그 학생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박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백 내용은 곧바로 한순자 씨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형사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듯 했죠. 어머님, 박태준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 사람, 민우한테 뭐라고 했나요? 형사는 진술서를 읽어줬습니다. 시험지 유출 제한, 민우의 거절, 우발적 살인. 모든 과정이었어요. 한순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우리 민우는 정직한 아이였구나. 끝까지 바른 길을 택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며칠 뒤 한순자 씨는 박태준과 대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태준이 앉아 있었죠. 1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순자 씨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박태준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결국 한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우리 민우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박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저는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살았어요. 당신은 교장이 되고 존경받고 그동안 우리 민우는 차가운 땅 속에. 한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나요? 박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은 할 수 없다고. 한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우리 민우예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바른 길을 택하는 아이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박태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순자 씨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면회실을 나갔죠.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가 진실을 찾았단다. 봉인은 해제되었습니다. 15년간 묻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어요. 2006년 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태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한순자 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암은 이미 온몸으로 퍼져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놓칠 수 없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태준은 1991년 10월 14일 피해자 성민우를 우발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케 한 후 시신을 은닉하였고 15년간 이를 숨겨온 점을 인정합니다. 비록 우발적 범행이나 사후 은폐의 치밀함과 유족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합니다. 박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받은 형량은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었죠. 그는 법정을 나서며 한순자 씨를 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박태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한순자 씨는 마침내 민우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화장된 민우의 유골함은 작고 하했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그녀는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야, 우리 집이야. 좁지만 엄마랑 같이 있자. 유골함을 민우의 낡은 가방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매일 차려놓았던 것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우가 정말로 돌아온 거니까요. 늦어서 미안하다, 민우야.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떠서 유골함 앞에 놓았습니다. 눈물이 밥풀에 떨어졌죠. 며칠 뒤 서흥고등학교에서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민우의 동급생들이 15년 만에 모였어요. 이제는 30대 중반이 된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변호사가 되었고 누군가는 회사원이 되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두 17살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민우 생각나니? 그럼. 조용하고 착했잖아.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애. 그들은 민우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15년 전 교복 입던 모습 그대로인 민우의 사진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순자 씨도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온 자원봉사자가 그녀를 단상 앞으로 안내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우는 끝까지 정직한 아이였어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한순자 씨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민우의 목소리만 듣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왔어. 2006년 8월 15일 한순자 씨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민우의 유골함을 놓지 않았어요. 민우, 엄마 데리러 왔니?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멈춰가고 있었죠. 마지막 순간 한순자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그녀는 17살 민우가 손을 흔들며 웃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 2006년 8월 16일 오전 6시 23분, 한순자 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15년간 아들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여정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이웃 몇 명과 민우의 옛 친구들, 그리고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참석했죠. 그들은 한순자 씨와 민우의 유골함을 나란히 놓았어요. 이제 모자가 함께 계시네요. 형사는 국화꽃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합동 장례를 마치고 모자의 유골은 함께 납골당에 안치되었어요.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작은 함. 10년 만에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서흥고등학교는 민우를 기리는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체육관이 들어선 그 자리, 민우가 묻혀있던 바로 그 위치에 말이에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직은 가장 아름다운 용기다. 마이너스 성민우를 기리며. 비석 앞에는 늘 국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갖다 놓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날은 민우의 옛 친구가, 어떤 날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낯선 사람이 놓고 갔죠. 교도소에 수감된 박태주는 하루하루를 참회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독방에서 매일 민우에게 사죄의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그 편지들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받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박태주는 교도소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의료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니까요. 2016년 12월 3일 박태주는 교도소 의무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말은 미안하다였다고 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아마도 민우였겠죠.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조차 외면했어요. 화장된 유골은 무용고자 납골당에 안치되었죠. 세월은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서흥고등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민우의 추모비도 그대로였어요. 매년 10월 14일이 되면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여고생이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비문을 읽으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직은 가장 아름다운 용기. 맞는 말이네. 그녀는 가방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요즘 시험 부정행위를 제한받고 고민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우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도 바른 길을 택할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추모비 위로 떨어졌죠. 노란 잎사귀가 비석을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어디선가 민우가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에요.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산 사람의 이름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 민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한순자 씨와 민우는 함께 웃고 있을 거예요. 15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영원히 함께하게 된 모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